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 규모와 업계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 규모가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어야 개편안 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5, 60대와 비교해서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에 사용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적고 젊을수록 면역 반응도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혈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물량을 놓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EU는 백신의 영국 수출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국은 비민주 국가들이나 쓰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5%로 대폭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호흡기를 통한 독성물질 흡입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과학의 달인에서는 독성물질 흡입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단장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업계 조율 진행 상황과 확진 규모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400명대 확진자 수가 최대한 안정돼야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다며 최종안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 영향을 받게 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조율이 끝나야 개편안 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확진 규모가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30곳을 이번 달 말까지 특별 점검합니다. 특별 점검 대상은 여의도 한강공원, 롯데월드 등 공원과 유원시설 11곳과 더 현대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과 같은 시장, 백화점, 쇼핑몰 10곳,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 전통시장, 밀집 상점가 9곳입니다. 서울시는 시설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자치구와 합동점검해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수나 보건교사,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은 2분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고3 교사와 학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을 추진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와 향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6만 4천 명에게 다음 달 첫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 49만 1,000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6월에 접종받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3 담당 교사는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방학 중에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혈전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0대 남성 1명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 이상 반응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 소견을 보인 사람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모두 402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경련 등 신경계 반응이나 중환자실 입원을 포함한 중증 의심 사례였으며 나머지 400건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총 9,4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각종 백신 접종 이후 열이나 두통 등 신체 반응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젊을수록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료진입니다.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을 앓았습니다. 증상은 접종 후 대략 10시간 뒤부터 생기는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고 대략 이틀 정도 지속되는데 백신을 맞고 발열과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1.8%입니다. 그런데 나이대로 보면 50대는 0.8%에 불과하지만 40대, 30대로 가면 각각 1.2%, 1.7%로 부작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20대는 평균치의 2배가량인 3.6%에 달합니다. 젊을수록 이상 반응이 많은 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달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이 든 사람에 비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적고 젊을수록 면역세포도 활발해 반응이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미 몸에 항체나 어떤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약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면역 반응이 세다는 것은 예방 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독감 백신보다도 훨씬 더 항원성, 즉 항체를 만들게 하는 힘이 더 크니까 뭐 90% 이상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보통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가벼운 반응은 2, 3일이 지나면 사라지고 증상이 심하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거나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고 감소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년 연속으로 혼인 건수가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가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고 감소율은 197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혼인 건수는 2012년 감소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줄어 최장기간 감소했습니다. 30대 인구 감소와 결혼 가치관의 변화, 주거비와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여건, 코로나19로 결혼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며 혼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업계 1위 멀티플렉스 극장 CGV가 6개월 만에 관람료를 또 인상합니다. CGV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극장은 물론 투자,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2D 영화 일반 시간대를 기준으로 영화 관람료는 주중 13,000원, 주말 1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6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말에 비하면 0.13%포인트, 전분기 말에 비하면 0.0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저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완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5명입니다. 3차 유행의 뒤끝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유럽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3,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뒤끝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3차 유행의 마지막이 아니라 4차 유행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꽤 오랫동안 3,4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하려면 방역상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이 얘기는 기존 방역 조치상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형태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도 마찬가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임시 선별 진료소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새로운 형태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오히려 유흥업소 등과 같이 과거에 운영이 제한됐던 부분까지 현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3,4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동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 부분을 실제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2주 이내 신규 확진자 규모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최근 이러한 방역 조치를 보면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살리겠다 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좀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개학 후에 학생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이 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한 일일까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 감염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얘기는 유증상 감염보다 체내 바이러스 양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인두 도말 PCR 검사법으로도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네. 간이검사법이라고 하는 게 이 표준검사법보다는 간소화된 형태고요. 그만큼 특이성도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간이검사법을 활용을 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로 코로나19로 들어갔던 정부 예산이 상당한데 이 실효성만 있다면 실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간이검사법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 대비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간이 검사로는 제대로 확진자를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빨리 시작했고 진행도 많이 됐는데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 트로이 목마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백신 자체가 100%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트로이 목마 효과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겠죠.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일정 수준으로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만큼 백신 접종자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영국발, 브라질발 등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기존 PCR 검사로 못 찾아내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지거나 백신을 무력화하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검사 방식이나 방역 수칙으로 코로나19에 계속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재 검사 방식이나 방역 수칙은 그동안 한 1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면서 가장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까지 도달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PCR 검사라고 하는 게 어떤 작은 짧은 염기 서열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이 결합해서 증폭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 부위에 변이가 일어나면 충분히 PCR 검사법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전파력이나 병원성에 영향을 줄 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네. 일단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 출현 속도도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향후에 새로운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백신이 감염을 예방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에는 감염은 되더라도 임상 증상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부작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후 크고 작은 이상 반응 관련 신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보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백신 접종 이후에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인과성을 따지는 거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쉽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 접종과 미접종 사이의 어떤 이익 부분을 보면 접종이 잠재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보건당국의 입장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는 말밖에는 실제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이러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거나 공개를 지연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실제로 최대한 투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보건당국을 신뢰하고 접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 휴가 꼭 필요할까요? 사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경미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일이면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어폐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미하면은 굳이 휴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백신 접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나 후유증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직장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다소 후유증이나 이상 반응이 좀 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로 고용자들에게 이런 휴가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홍보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과 관련해서 결국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할 것이고 지금보다는 치사율이 크게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신의 효과도 있고 바이러스의 특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감은 사라지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감기나 독감처럼 계속 우리 일상과 함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백신 접종,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은 매년 맞을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유럽 상황을 보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회피하거나 PCR 검사에서 감지가 안 된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예.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니까 정말 암울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추세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 한 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0만 명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0% 증가한 겁니다. 전 세계 주간 확진자 수는요, 올해 초 500만 명 정도였는데요. 네. 줄곧 감소해서 2월 중순에는 25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리고 지난주까지 3주 연속으로 증가한 겁니다. 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42%가 유럽에서 나왔고요. 40%가 미주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1일 접종 기준으로 11%인데요. 예.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에 20%씩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접종률 역시나 11%인 프랑스는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벌써 이 대유행이 재확산이 시작됐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네, 미국은 접종률이 이 1일 접종 기준으로 33%에 이르는데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서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8% 증가했습니다. 네. 사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확진자 수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이 백신 접종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에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지목합니다. 예. 네. 일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독일의 한 연구진은 최근 테스트한 양성 검체의 절반 이상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였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배경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s könnte sein, dass hier die noch ansteckendere Variante B117 eine Rolle spielt. B117 breitet sich ja insgesamt sehr rasch in Deutschland aus. 네, 또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영국발 변이가 미국 확진자의 1%에서 4% 정도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30-40%대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앞선 유럽의 사례처럼 이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더 증가한다면은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백신이 나오기 전에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는요. 영국발, 그리고 남아공발, 브라질발 등이 있는데요. 예. 이 영국발 변이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벌써 미국과 유럽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난 1월에는 이 영국 전문가들이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까지 높인다 이런 연구를 내놨는데요. 이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 영국발 변이와 유사한 남아공발 그리고 브라질 변이도 기존보다 전파력이 더 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 기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저항도가 이 남아공 변이의 경우는 기존보다 거의 40배까지 강하고 또 브라질 변이는 7배까지도 강하다 이런 미국 연구진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예. 이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또 최근 들어서 필리핀 변이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발, 뉴욕발 그리고 프랑스발 변이까지 보고됐는데요. 아직 이 발생 초기인 만큼 감염성이나 이런 병원성 관련된 부분은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프랑스발 변인데 이 PCR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 프랑스 정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변이는 앞으로 추가로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변이는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다. 예.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이 백신 자체를 장벽으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은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후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몇 명이고 또 어떤 변이가 지금까지 발견이 됐나요? 네, 일단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이,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는 200여 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고요. 남아공발 변이가 20명대, 그리고 브라질발 변이는 10명 미만입니다. 예. 아직은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발 등 기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한 70명대입니다. 이 대다수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점점 이 국내 집단 발병 사례 중에서도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있어서 우려가 커집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전파까지 잘 막아야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소식을 정리하다 보니 과연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 평생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예. 미국의 전문가는요, 기존 백신을 보강한 이른바 부스터샷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to appreciate that we were always going to have booster doses. Immunity to coronavirus doesn't last forever. We know that, and we know that from looking at immunity against the common cold, for example. 네, 반면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4일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오는 4월부터 이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연이에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회복이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 금리를 현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 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예측치 4.2%를 상회하는 6.5%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물량을 놓고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EU는 영국에 대한 수출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국은 비민주 국가들이나 쓰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7일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면해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백신 물량에 비해 영국에서 EU로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t is hard to explain to our citizen why vaccines produced in the European Union are going to other countries that are also producing vaccines, but hardly nothing is coming back to the European Union.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the situation does not change, we will have to reflect on how to make exports to vaccine producing countries dependent on their level of openness.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영국으로 백신 물량이 오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EU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Frankly, I'm surprised we're having this conversation. It is normally what the UK and the EU team up with to object when other countries with less democratic regimes than our own engage in that kind of brinkmanshi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차질로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EU와 영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수주 안에 대북 정책을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내 취재진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 담화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어떤 대북 전략을 취할 것인지 묻는 YTN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오랜 세월 동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가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특히 중국 푸단 대학 정지훈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대북 관계 개선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미국의 대중 포위 계획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곧 방침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르면 오는 20일 IOC와 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올림픽 오자회의에서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방침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 장관 등과 해외 관객 수용 방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오자회의에서 밝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해외에서 판매된 입장권 약 90만 장의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각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도 심각해져 해외 관중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과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며 인권기구 연합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도 민주 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미얀마에서 군부의 인권 탄압이 끝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식 피해자만 7,0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에게 화학물질의 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화학물질을 흡입했을 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입 독성 연구에 매진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연구단 이규홍 연구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하루 종일 화학 물질을 접하면서 살고 있죠. 비누와 방향제, 플라스틱, 소독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화학 물질의 독성 정보가 대부분 피부에만 국한돼 있어서 흡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화학 물질을 흡입했을 때 영향을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흡입 독성을 연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시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나 다양한 그런 독성 물질들을 흡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가습기 살균제 흡입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6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사망자도 1,600명 이상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데요. 먼저 최근 다시 심각해진 미세먼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정말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발생원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시골길을 달리면 이제 먼지가 막 일죠. 네. 그런 것은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깔려 있다가 그것이 공기 중으로 비산돼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미세먼지로 만들어집니다. 예. 자동차가 달리거나 출발하거나 멈췄을 때 타이어와 지면 간에 고압, 고온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네. 그로 인해서 타이어가 증발합니다. 그리고 증발됐던 것이 빠르게 냉각돼서
공기 중에 입자, 그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이죠. 미세먼지의 가장 주요한 발생 원인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네.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 석유, 나무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타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때 공기 중으로 탄소 알갱이를 만들고요. 예. 또 연소하면서 뭐 암모니아라든지 암모늄이라든지 또는 질산염, 황산, 산화물 이런 것들이 기체 상태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여름철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유도 미세먼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고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바닥에 있던 먼지가 날리면서 또 타이어가 마찰로 소모되면서 그리고 화학연료가 타면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미세먼지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연구는 그동안 역학 연구나 세포 수준의 그런 연구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네. 가장 좋은 거는 미세먼지를 사람한테 노출시켜서 독성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사람한테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동물을 이용해서 독성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미세먼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세먼지는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네. 뭐 서울의 미세먼지나 부산의 미세먼지나 그 조성 성분들이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봄철에 나타났던 미세먼지, 겨울철에 나타났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해서 그것을 동물에게 노출시켜서 연구를 하면 어느 계절에 어느 지역에서 포집한 미세먼지를 가지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 재현이 안 되니까 어떤 결과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예. 네. 그게 굉장히 미세먼지 연구의 어려운 점입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독성 연구가 이뤄졌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의 인체 위험성은 대체적으로만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세먼지는 시간적, 공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이제 극복해야지만 미세먼지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아주 일정한 조성의 자연대기 성분과 유사한 그런 인공 미세먼지를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만들고요. 네. 굉장히 대량으로 값싸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동물에게 이제 반복 장기 노출을 시켜서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미세먼지 독성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저희는 그것을 인공 미세먼지 대기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인공 미세먼지 대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델을 직접 활용해서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았었는데 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를 이제 위협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독성이 크다면 우리는 살아서 있지 않을 거예요. 다 그렇겠죠. 죽었죠.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독성 작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고 호흡기에 여러 면역 세포,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호흡기 내에 이제 미세 면역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또 다른 2차 자극에 의한 반응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줍니다. 예. 네. 저희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보통 감염병 연구 모델로 이제 LPS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동물에게 노출시키고 어떤 염증을 얻어내는 그런 동물 모델이 전형적인 감염병 동물 모델인데 미세먼지를 노출하고 이 LPS를 노출했을 때 그냥 LPS만 노출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독성 작용보다 훨씬 크고 네. 심지어는 폐섬유화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얻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미세먼지가 폐 내의 면역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자극에 의해서 그 자극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예. 네. 그런가 하면 한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위해성을 좀 규명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도에 처음 인지가 됐습니다. 예. 2011년 당시에
저희가 가습기를 동물에게 노출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PHMG, PGH, CMIT, MIT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가장 주요한 성분이었는데요. 네. 이것들을 동물에게 노출하고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원인 미상 폐 손상이 동물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예.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원인이었음을 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금지시키고요. 그 이듬해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독성학자, 과학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어떤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고요.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아주 큰 일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월 21일 그 CMIT와 MIT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이 제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지금 단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연구 결과가 앞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제 외에도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독성 물질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독성 물질은 화학 물질이죠. 네. 대부분의 화학 물질인데 우리가 화학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한 것이지 네. 무조건 독성 물질, 화학 물질이 위험하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최근에 플라스틱 사용이 점점점 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에 의한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연에 버려지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결국 토양이나 또는 바다, 하천 이런 데로 가게 되죠. 그런 것이 먹이 사슬을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위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양한 스프레이형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을 스프레이 형태로 쓰면은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그 유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스프레이형 제품은 공기 중에 에어로졸을 직접 분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가구나 이런 공산품 내에는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흡입했을 때 평생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이 독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그럼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성 물질, 화학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독성 작용을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독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화학물질, 독성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는 과연 이 제품이 안전하게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안전성 평가, 독성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반드시 독성 연구와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독성 정보나 위해성 정보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과연 내가 안전하게 쓰고 있는 것이냐, 어떤 종류의 건강 위험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꼼꼼히 살펴서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제품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안전한 형태로 개발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네. 예.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만 이 독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그 투명한 정보 공개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은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흡입 독성 연구를 이제 오래 해왔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독성학자가 될 수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경험도 예. 이제 놀랍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적인 어떤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 피해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네. 이것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흡입 독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저희 연구진은 미세먼지를 노출하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ACE2라는 수용체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네. 결국 미세먼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염병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감염률이나 또는 치명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나 또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제2의 감염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의 어떤 그 전문가께서 나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요즘에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예 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 집 안에 공기가 바깥의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날에도 환기를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기는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예.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집안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환기를 해서 밖의 미세먼지 농도와 유사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자체가 치명적으로 저희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저희 호흡기 내에 있는 면역 환경을 바꾸고 집안에 있는 다른 자극 요소에 의해서 더욱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살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요. 집안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소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환기는 자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손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 만큼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연구단 이규홍 연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큐멘터리 꿈을 여는 꿈의 에너지가 제15회 KBC SD 언론상 TV 영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꿈을 여는 꿈의 에너지는 수소에너지와 신재생 발전 등 국내 에너지 산업 현장을 소개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SD 언론상은 해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보도를 한 방송과 신문 매체,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구 개발과 핵심 연구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R&D 지원 사업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중소기업 19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업은 투자와 연구 인력 유지를 위해 5천만 원 규모의 기본 과제를 받게 되고 기업은 과제 수행 동안 연구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쓰러지기 직전의 팽이처럼 비틀거리며 자전하는 소행성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체코 카렐대와 공동으로 소행성의 밝기 변화를 토대로 3차원 모델을 만든 결과 소행성이 비틀거리면서 자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원은 낮과 밤에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자전 상태가 불규칙하게 되고 자전 주기도 5년 동안 18초 짧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의약품의 임상시험 성공률이 평균 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미국 바이오협회가 운영하는 임상시험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임상시험 일상 착수 이후에 품목 허가까지 받은 의약품 비율이 7.9%로 확인됐습니다. 의약품별로 보면 혈액질환의 임상시험 성공률이 23.9%로 가장 높았고 비뇨기과 질환은 3.6%로 가장 낮았습니다. 급여 외에 거액의 연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과 부총장 2명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구성원끼리 서로 화합해 본연의 목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스트 노동조합은
김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급여 4억 원 말고도 연구비와 수당 등 3억 원 등을 더 받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공원과 유원시설, 백화점과 쇼핑몰, 전통시장과 밀집 상점가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장소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